내가 언제 동의했어? 엄마 의견도 안 물어보고? 누나, 어차피 결정해야 할 일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후견인 어쩌고 하더니? 엄마 재산은 이제 내 거예요. 누나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간병인이라고?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누나가 한 건 간병뿐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현실적인 결정이었어요. 현실적이라고? 엄마 버리고 집 팔아먹는 게 현실적인 거야? 누나도 이제 본인 인생 생각해야죠. 내 인생, 20회를 엄마에게 바친 게 내 인생이었어. 그건 누나 선택이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벽 5시 해숙은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78배 어머니는 이불을 적시고 계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해숙은 익숙한 손길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요, 엄마.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어머니는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해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해숙이에요, 엄마. 엄마 딸이요. 아, 해숙이. 그래, 우리 딸. 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가서 몸을 씻겨드렸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하셨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아이처럼 순순히 따라주셨습니다. 엄마, 이제 아침 드세요. 간단한 죽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해서 해숙이 직접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다. 어머니의 대답에 해숙은 안도했어요. 아침을 다 드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해숙은 도시락 배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간병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일하러 갔다 올게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다, 딸아. 해숙은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양옥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었던 집인데 이제는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해숙은 생각했어요. 20년 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약혼자는 이해할 수 없다며 떠났고 해숙은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단골 식당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나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해숙 씨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숙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이 짐처럼 버려지면 안 돼요. 해숙의 대답에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계신 걸 봤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 하세요? 정우는 뭐하고 지내니? 아들은 있어야지. 어머니는 항상 정우 얘기를 하셨어요. 20년째 변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해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정우는 10년 전 도박빚 때문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역시 아들은 있어야 해. 아들이 효도하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곁을 지킨 건 자신인데 어머니는 항상 정우만 찾으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또 실수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변을 지리셨습니다. 해숙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어머니를 씻겨드렸어요. 죄송해요, 딸아.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는
이렇게 미안해 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해숙은 다정하게 어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밤이 되어 어머니를 재우고 해숙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거울을 보니 67의 자신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끔 말하곤 했어요. 해숙이가 너무 희생만 하고 사는 것 같아. 이제 엄마 요양원 보내고 본인 생각도 좀 해야지. 하지만 해숙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와서 가보니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고 계셨어요. 정우야, 우리 아들 정우야, 언제 와? 꿈속에서도 정우를 부르는 어머니를 보며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해숙은 어머니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때로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게 해숙의 일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이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지만 해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쉬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해숙은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도시락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엄마. 응, 좋다.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해숙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본 후에야 해숙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우야? 누나, 오랜만이에요. 10년 만에 나타난 동생 정우였어요. 예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차림새였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어떻게, 언제 왔어? 해숙은 당황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정우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이젠 효도 좀 하려고 왔어요.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안에 계셔. 해숙이 문을 열어주자 정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정우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네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정우가 어머니 계신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정우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야? 우리 정우야?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의 손을 붙잡았어요. 역시 아들은 있어야 해. 내 아들이 왔네.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우만 보면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엄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해숙은 정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어디서 뭐하고 지냈어? 해숙이 물어보자 정우가 대답했어요. 사업 좀 했어요. 이제 안정됐거든요. 사업? 네,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의심스러웠어요. 10년 전 도박빚에 허덕이던 정우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누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정우는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해숙이 정우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우야, 어서 먹어.
하지만 정우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이 집 냄새 진짜 못 참겠다. 정우의 말에 해숙은 당황했어요. 냄새? 누나는 모르겠어요? 치매 환자 냄새 말이에요. 정우의 직설적인 말에 해숙은 상처받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들으시는데.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요. 정우는 냉정했어요. 그래도 해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내가 오니까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정말로 어머니는 정우가 온 후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우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어머니가 정우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정우의 대답에 해숙은 놀랐어요. 당분간? 네, 이제 효도해야죠. 하지만 정우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해숙은 또 밥상을 준비했어요. 정우는 이번에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누나가 해준 음식은 예전부터 별로였잖아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밤이 되어 어머니를 재운 후 해숙과 정우는 거실에 앉았어요. 정우야, 정말 사업하고 있어? 왜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해숙은 정우가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여기서 엄마 돌보고 살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힘들지 않아요? 정우의 질문에 해숙은 잠시 멈췄어요. 힘들어도 해야지. 엄마니까. 누나 나이가 벌써 67이잖아요. 그래도 엄마보다는 젊어. 해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웃지 않았어요. 혹시 엄마 재산 정리 같은 거 해놨어요? 갑자기 나온 정우의 질문에 해숙은 당황했어요. 재산 정리? 유언장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해숙의 대답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무슨 문제?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요. 정우의 말이 이상했지만 해숙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늦은 밤 해숙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해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 난 20년을 곁에 있었는데. 해숙은 씁쓸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들 하나면 딸 하나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해숙은 잠들기 전에 정우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응, 왔어. 네, 생각보다 상황이 좋네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정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아들이 와서 좋아. 어머니는 정우만 보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정우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20년 동안 돌본 자신에게는 그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해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정우가 밤늦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해숙은 정우의 발소리를 따라가 봤어요. 정우는 거실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뭐 찾아? 깜짝 놀란 정우가 돌아봤어요. 아, 누나.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컵은 부엌에 있는데? 아, 그렇구나. 잘 몰랐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해숙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우가 찾고 있던 건 컵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어머니 방 옷장을 뒤지고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거기서 뭐해? 엄마 옷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할 필요 없어. 해숙이 말하자 정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는 항상 혼자 하려고 하네요. 사흘째 되는 날 밤 해숙은 정우가 무엇을 찾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정우야. 해숙이 소리치자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누나, 깜짝 놀랐네요. 인감도장을 왜 찾아? 그냥 어디 있나 궁금해서요. 정우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왜 궁금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해숙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집에 일찍 돌아온 해숙은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잡고 종이 위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도장을 찍고 계셨어요. 정우야, 이게 뭐야? 해숙이 다가가자 정우가 당황하며 서류를 숨겼어요. 아, 누나. 일찍 왔네요.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우는 얼버무렸어요. 형식적인 게 뭐야? 보여줘. 해숙이 서류를 보려 하자 정우가 막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유산 정리하는 거예요. 유산 정리?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유산 정리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해숙은 정우가 언제 변호사를 만났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웃고 계셨어요. 정우가 다 알아서 해. 어머니의 말에 해숙은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사인의 내용도 모르신 채 도장을 찍으신 거였어요. 엄마, 방금 뭘 하신 거예요? 해숙이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뭘 했지? 뭐 했나? 해숙은 정우를 노려봤어요. 엄마가 사인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걸 몰랐어? 누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우는 태연했어요. 예민하게? 이게 예민한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우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누나, 현실을 보세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현실이 뭐야? 엄마가 언제까지 살아계실 것 같아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우는 냉정했어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어요. 정우야, 배고프지 않니? 어머니는 방금 전 일을 완전히 잊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정우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우야, 솔직히 말해줘. 뭘 하려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나도 알잖아요. 엄마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정우의 질문에 해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누나 인생도 생각해야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래요? 67에 결혼도 못하고? 정우의 말이 해숙의 가슴에 박혔어요. 간병? 그건 누나 선택이었잖아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선택이라고? 엄마를 버리고 살라는 거야? 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야? 정우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어요. 요양원이요. 해숙은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요양원? 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누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엄마는 집에 계셔야 해.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원칙이야. 해숙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해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정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던 해숙은 정우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우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문 앞에서 더 들어봤습니다. 누나는 반대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엄마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해숙은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정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우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우 옆에 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해숙은 긴장했어요. 변호사요? 왜? 어머니 후견인 제도 신청 때문입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후견인?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에서 정하는 제도입니다. 해숙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호사와 정우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도 따라 들어갔어요. 어머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김 변호사가 질문했지만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몇 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대통령? 누구더라? 해숙은 변호사가 어머니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후견인 신청을 위해서요.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엄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김 변호사가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이시니까 후견인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해숙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변호사가 떠난 다음 날 정우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상담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요양병원 박간호사입니다. 해숙은 정우가 벌써 요양병원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병원? 박간호사가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저희 병원은 치매 환자 전문 병원입니다.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돌봐드려요. 해숙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정우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입원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해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어요. 박간호사가 당황하며 떠난 후 정우와 해숙은 큰 싸움을 했어요. 누나, 왜 그렇게 반대해요? 엄마를 왜 남한테 맡겨요? 전문가가 돌보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니에요. 가족이 돌봐야 해요. 정우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현실을 보세요. 누나도 늙었고 엄마 상태도 악화되고 있고 그래도 안 돼요. 정우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할게요. 뭘?
이 집에서 나가줄래요? 해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재산은 이제 제 거예요. 누나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간병인이라고?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누나가 한 건 간병뿐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우야, 정신 차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어도 법은 법이에요. 정우는 냉정했어요. 후견인 되면 이 집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해숙은 정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그렇죠. 이 집 팔아서 엄마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제가 가질 거예요.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집부터 팔 생각이야? 어차피 오래 안 남았잖아요. 저도 살아야죠. 정우의 잔인한 말에 해숙은 절망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정우는 더 이상 감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나도 이제 본인 인생 생각해야죠. 내 인생? 20년을 엄마에게 바친 게 내 인생이었어. 그건 누나 선택이었잖아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병원 측에 전화를 걸었어요. 해숙이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입원 신청하려고요. 네, 치매 환자입니다. 해숙은 정우가 어머니를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 중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우가 해숙을 비협조적인 가족으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정우가 해숙을 보며 말했어요. 누나, 방해하지 마세요. 저도 급해요. 해숙은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어? 정말 아들 하나면 다였어? 어머니 방에서는 정우가 어머니께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곧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좋은 곳?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네, 엄마 건강에 좋은 곳이에요. 그날 밤 해숙은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정우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해숙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아직 곁에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정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숙이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가슴 통증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몇 시간 후 어머니 깨우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해숙 자신이 더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씻고 아침 드세요.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 오전 정우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요양병원 원무과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원 서류 작성하러 왔습니다. 해숙은 정우가 이미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입원 서류요? 네,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원무과 직원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인지능력 평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오늘 날짜를 아시나요? 날짜? 잘 모르겠네. 가족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가족? 정우. 정우는 알겠는데. 어머니는 해숙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원무과 직원이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중증 치매 판정 가능하겠네요. 입원 자격 충분합니다. 해숙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가족회의도 안 했는데.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회의는 필요 없어요. 제가 결정권자니까. 결정권자? 후견인 신청했잖아요. 법원 결정 나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해숙은 정우의 일방적인 진행에 분노했어요. 엄마 의견은 안 듣고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로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해숙은 억울했어요. 어머니가 비록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서류 작성을 마친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입원 가능합니다. 다음 주요? 해숙은 너무 빠른 진행에 당황했어요. 정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네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떠난 후 해숙은 정우와 격렬하게 다퉜어요. 정우야, 이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요? 엄마를 물건처럼 처리하는 거 말이야. 정우는 태연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엄마 버리고 집 팔아먹는 게 현실적인 거야? 누나도 이제 본인 인생 생각해야죠. 정우의 말에 해숙은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정우는 더 이상 해숙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해숙은 도시락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해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식당 사장님이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해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해숙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해숙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들었어요. 환자분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협심증입니다. 급성 협심증? 간병 가족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숙은 누운 채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나 아직 곁에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에게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바쁘다고 하시네요. 내일 오신다고요. 해숙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해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보다 정우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해숙은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야 정우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 스트레스? 정우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엄마 간병 못하겠네요. 정우의 말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중요하죠. 누나가 쓰러져 있으면 엄마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정우는 냉정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좋겠어요. 해숙은 정우의 계산적인 말에 분노했어요. 정우야, 너 정말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정우는 해숙의 화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상태도 악화되고 있고
누나도 아프고. 이제 한계예요. 한계라고? 네,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정우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해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가족이 돌봐야 해. 누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정우가 병원 측에 해숙을 비협조적 가족으로 신고한다고 했어요. 비협조적 가족? 네,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신고할 거예요. 해숙은 정우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정우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누나가 계속 방해하면 어쩔 수 없죠.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며 해숙은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 해숙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정우가 이미 정리해버린 상태였어요. 정우가 이렇게까지. 해숙은 어머니의 흔적이 사라진 방을 보며 허탈했어요. 옷장도 비어 있고 화장대 위의 소품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뒤지던 해숙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해숙이 어머니를 돌보며 기록한 간병일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쓴 거네. 해숙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해 왔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언제 기분이 좋으신지,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일지를 넘기다가 해숙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 편지는 몇 달 전에 쓰여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숙아, 너는 날 버리지 않았지. 해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해숙아, 엄마가 바보인 척했지만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20년 동안 날 돌본 걸 모른 척했지만 너의 손길이 전부였어.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는 아들이라 살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나의 사람이었단다. 정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한테는 내가 더 소중해. 편지를 읽는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시골에 있는 땅 있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 말이야. 이미 내 이름으로 해놨어. 정우는 모르는 일이야. 시골 땅?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땅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몰랐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 땅이 꽤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더라. 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거야. 정우가 나중에 알면 화낼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해숙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만 짐이 되어서. 정우는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너만 희생하게 됐지. 하지만 알아도 엄마한테는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내 딸.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우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거야. 막지 마. 너까지 아프면 안 되거든. 그 대신 가끔 보러 와. 엄마는 내가 오는 걸 알 거야. 사랑한다, 해숙아. 해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다 알고 계셨구나. 편지와 함께 봉투에는 서류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어요. 시골 땅의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해숙의 이름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해숙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토지대장 등본도 함께 있었는데 땅의 면적이 꽤 컸습니다. 부동산 시세 계산서도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3억? 해숙은 놀라서 다시 봤어요. 시골 땅이 개발 예정지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준비하셨다고? 해숙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깨달았어요. 편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더 쓰여 있었어요. 해수가 이 서류는 정우 몰래 변호사 선생님께 맡겨뒀어. 김영우 변호사님이야. 전화번호 써놓을게.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봤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김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경숙 어머니 딸 해숙입니다. 아, 해숙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해숙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오셔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부탁하신 일요? 네, 시골 땅 소유권 이전 건이에요. 이미 해숙 씨 명의로 정리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정말로 준비해 두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우는 모르는 거죠? 네,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딸이 20년 동안 간병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더요? 어머님이 예금도 해숙 씨 명의로 만들어 두셨어요. 예금도요? 네, 적금을 꾸준히 넣으셨더라고요. 해숙 씨가 간병하느라 생활비 쓰실 때마다 조금씩. 해숙은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몰래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해숙이가 아프면 이 돈으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해숙은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아플 것까지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해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날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해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정우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해숙을 더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바보였네.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해숙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슴에 넣었어요. 다음 날 해숙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상태 어떤가요? 아직 적응을 못 하시네요. 계속 해수가를 찾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해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숙은 이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해숙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우와 맞설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게. 해숙이 정우와 만난 지 일주일 후 정우는 급하게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공증받고 싶습니다. 정우가 내민 유언장에는 집과 예금을 모두 정우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정우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어머니에게 억지로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 필적 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자신만만했어요. 한편 해숙은 김영우 변호사와 함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해숙아, 정우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10년이야, 10년. 명절에도 안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우는 나를 버렸어. 완전히 버렸다고. 엄마는 너만 있어. 20년 동안 너만 내 곁에 있었어.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했어요. 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신청인 정우는 어머니의 합법적인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이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언장을 검토했어요. 유언장 작성 일자가 언제인가요? 10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해숙 측 차례였어요. 김영우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신청인 정우는 10년간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변호사가 어머니의 편지를 제출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최근에 작성한 친필 편지입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읽자 정우는 당황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말 하실 리 없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성년 후견인과 해숙 씨의 대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우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10년이야, 10년. 명절에도 안 와. 정우는 나를 버렸어. 완전히 버렸다고. 녹음을 듣던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이것은 해숙 씨가 20년간 작성한 간병일지입니다. 재판장이 간병일지를 보며 놀랐어요. 반면 정우 씨는 10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간병일지의 한 부분을 읽었어요. 2015년 추석 정우에게 연락했으나 번호가 바뀜. 2020년 코로나로 어머니 입원, 정우 연락 안 됨. 재판장이 정우에게 물었어요. 10년간 어머님을 한 번도 뵙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빴어요. 사업이.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후견인을 신청하신 이유는요? 김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재판장님, 정우 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아직도 엄마 침에 운운하면서 상속 뒤집으려는 거야? 내가 아들인데.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30분 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공증 유언장은 인지능력 결여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한 신청인이 10년간 부양 의무를 방기한 점을 고려하여 숨겨진 유산은 장녀 해숙에게 귀속되며 공증 유언장은 일부 무효로 간주합니다. 후견인은 실제 간병을 담당해온 해숙으로 지정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불복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10년 안 왔다고? 그게 뭐 어때서? 정우가 해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차피 엄마는 우리 못 알아보잖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우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고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법정을 박차고 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해숙은 법정 밖에서 서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해숙은 기쁘지 않았어요. 이겼지만 마음이 아파요. 당연합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머님을 모셔올 수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를 집으로 모셔야죠. 그날 밤 해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엄마를 끝까지 지킬게. 정우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법정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우리 못 알아보잖아.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해숙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해숙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집에 가요, 엄마. 해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해숙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8챕터- 이제야 나의 시간. 법정에서 승리한 해숙은 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지내요. 어머니는 해숙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익숙한 집에서 편안해 하셨어요. 그날 밤 정우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누나, 문 열어요. 술에 취한 정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뭐하러 왔어? 저도 무서웠어요. 정우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늙어가는 게, 치매 걸리는 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친 거야? 네. 미안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엄마 보니까 진짜 후회됐어요. 해숙은 정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해. 정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저예요. 정우. 어머니는 정우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잘생긴 청년이네요. 어머니에게 정우는 그냥 낯선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그제서야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해숙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정우도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갑자기 해숙을 불렀어요. 해숙아. 네, 엄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진짜 딸이었어. 어머니가 해숙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혜숙 씨는 진짜 딸이었어. 아무도 그렇게는 못해. 마을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6개월 후 해숙은 유산으로 받은 시골 땅에 작은 건물을 세웠어요. 입구에는 엄마의 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희생해온 여성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치매 남편을 10년 간병한 김영자 할머니였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정우가 엄마의 뜰을 찾아왔어요. 누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봉사라도.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하는 거야. 네, 약속해요. 그렇게 정우도 엄마의 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해숙은 마당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해숙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때 정우가 다가왔어요. 누나,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정우가 내민 건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가 해숙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어요. 해숙이 사진을 뒤집어 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딸 해숙이와 함께. 이 아이가 내 전부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도 울먹였어요. 그리고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요. 해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해숙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이제야 나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웠어요, 엄마.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해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안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의 뜰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들, 정우가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코스모스가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 해숙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간병인으로만 살았던 해숙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해숙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 자유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가는 하늘 아래 해숙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